회색빛 서울의 아침, 햇살이 간신히 아파트 창문을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죠. 늘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꿈꾸던 대기업 입사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부엌에서 홀로 밥을 준비하는 어머니를 보며 수진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허리와 주름진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버지가 외도로 가정을 떠난 후 어머니는 혼자서 수진을 키우며 고된 삶을 살아왔죠. 그래,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우리 딸이 요구르트 판다고 창피해하지 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내 실력을 보여주면 돼. 수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요구르트 회사에 취직했을 때는 주변의 놀림과 의아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죠. 서울대 수석 졸업생이 왜 요구르트 판매원이 되었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그러했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출근길 수진은 회사 근처 카페에 들러 메모장을 펼쳤어요. 다른 요구르트 판매원들과 달리 수진에게는 나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경영학 지식을 활용해 자신의 판매 구역을 분석하고 고객별 선호도와 구매 패턴을 철저히 기록했죠. 단순한 판매가 아닌 마케팅 전략을 세워 실행하는 겁니다. 이수진 씨 또 열심히네. 동료인 오미나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미나는 수진과 같은 요구르트 회사에 다니는 유일한 친구였죠.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미나는 수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나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냥 습관이야. 아니, 그래서 항상 실적이 좋은 거잖아요. 어제도 지점장님이 수진 씨 칭찬하셨다고. 수진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수진의 실적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어요. 단순히 많이 팔기보다는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각 고객의 필요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했죠. 그날 오후 지점장이 수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선 사무실에서 지점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맞이했어요. 이수진 씨,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해. 대한그룹에서 우리 요구르트 제품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이 왔어. 국내 최대 기업이라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계약이지. 자네가 맡아주었으면 하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그룹은 국내 최대 재벌 기업이었죠. 이런 기회가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저에게요? 하지만 다른 베테랑 직원들도 많은데 이수진 씨만한 사람이 없어. 자네의 분석력과 추진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회사에도 자네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네.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했어요.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한그룹과의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대한그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업 문화, 조직 구조, 심지어 임원진의 취향까지 분석했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제안서를 작성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창문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쯤 수진은 마지막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설렜죠. 내일은 대한그룹 본사를 방문하는 날. 수진은 이 기회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수진은 최대한 단정한 차림으로 대한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마치 하늘을 찌르듯이 우뚝 서 있었죠. 수진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평소 입던 요구르트 회사 유니폼 대신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어요. 이수진 씨 힘내. 출발 전 미나가 보낸 응원 메시지를 다시 읽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 납품 계약은 자신에게도 회사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수지는 준비한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꼭 쥐고 대한그룹 본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화려한 로비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수진을 압도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며 중요한 일을 하는 듯 했어요.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죠. 안녕하세요. 건강요구르트에서 온 이수진입니다. 오늘 비서실장님과 미팅 약속이 있습니다. 안내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수진에게 방문증을 건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0층 비서실로 올라가는 동안 수진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긴장됐지만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설렘도 있었죠. 비서실 앞에 도착해 노크를 하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세련된 양장을 한 여성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박상미 비서실장은 39살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완벽한 자세로 대한그룹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서자마자 상미는 위아래로 수진을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건강요구르트에서 오셨다고요? 어디 앉으세요. 수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꺼내며 제안을 시작하려는 순간 상미가 말을 끊었어요. 잠깐만요. 당신이 요구르트 배달원이신가요? 네, 건강요구르트 영업 담당입니다. 저희 제품은 신선도와 품질 면에서. 상미는 손을 들어 수진의 말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드러났어요. 서류에 학력이 서울대 경영학과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요구르트 배달을 하신다고요? 정말 재밌네요. 상미의 입가에 비웃음이 감돌았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어요. 저희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대한그룹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만하세요. 상미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서울대까지 나와서 잡상인이나 하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런 소규모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대한그룹은 국내 최고의 기업이에요. 그만한 수준의 파트너가 필요하죠. 수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잡상인이라는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열심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시당한 채 끝나버렸죠. 제 개인적인 상황과 제품의 품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면. 듣고 계신가요? 관심 없다니까요. 상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잡상인들이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리겠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수지는 꽉 쥔 주먹에 손톱이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생 노력해온 자신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서실을 나오는 순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은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왜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왜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지 분노와 좌절이 밀려왔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눈물로 번진 화장, 흐트러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뒤에는 자존심 강하고 끈기 있는 이수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가정이 깨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도 언제나 꿋꿋이 일어났던 그 이수진 말이에요. 잡상인? 수진은 가방에서 요구르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로비 한가운데서 수진은 요구르트 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유리병이 깨지며 하얀 액체가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에 퍼져나갔어요. 이게 잡상인입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죠. 경비원들이 재빨리 달려왔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생이 요구르트를 파는 게 그렇게 우습습니까? 사람을 학벌이나 지위로만 판단하는 당신들이 더 우습지 않나요?
경비원들이 수진을 둘러쌌지만 수진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어요. 그 순간 로비의 한편에서 노인 한 명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2의 한준호 회장은 병원 검진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어요. 수진의 모습에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저 여자. 준호의 눈에는 25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난 여자와 그녀의 어린 딸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과 함께 준호는 자신의 과거가 지금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경비원들이 수진에게 다가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의 결연함을 담고 있었죠. 이봐요, 진정하시고 나가주세요. 경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가방에서 남은 요구르트 병을 또 하나 꺼냈어요. 나가라고요? 왜죠? 제가 잡상인이라서요. 아니면 제가 대기업 로비를 더럽힌다고 생각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아왔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수진은 그동안 자신의 처지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박상미가 던진 잡상인이라는 말은 그녀의 인내심의 마지막 한 방을 날린 격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는 당신들이 더 잡스럽지 않나요? 수진은 두 번째 요구르트 병을 로비 한복판에 던졌습니다. 하얀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고 지나가던 직원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보안 직원들이 재빨리 수진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이미 세 번째 병을 꺼내 들고 있었죠. 이것 봐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요구르트를 당신네 회사는 직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요? 저 같은 잡상인이 가져왔기 때문이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니까. 수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어요.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중년의 남성이 이 상황을 보고 달려왔어요. 최 이사였습니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수진을 억누르지 말라고 손짓했습니다. 이봐요,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음속에 쌓인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 비서실장이 저를 잡상인이라고 모욕했어요. 제 학력과 배경을 비웃으며 저희 회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부했죠. 이게 대한그룹의 방식인가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최 이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랬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난동을 부리시면. 난동이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언제 난동을 부렸습니까? 저는 단지 제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모두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현실적인 이유로 요구르트 회사에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이 말을 하는 동안 수진은 세 번째 요구르트 병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최 이사를 향해 던지려는 듯 했죠. 경비원들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다가서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로비 한쪽에서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세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한준호 회장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죠. 회색 머리칼과 깊은 주름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힘이 넘쳤어요. 준호는 수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놀라움, 혼란, 그리고 깊은 죄책감. 준호의 눈에는 25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난 여자와 어린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수진은 여전히 요구르트 병을 손에 쥔 채 대답했어요. 이수진. 준호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김지연이십니까?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이 이상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죠. 모두 물러나세요. 준호가 주변 직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최 이사 당신도요. 이분을 내 사무실로 안내해 주세요. 최 이사는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 앞에 선 이 노인이 대한그룹의 회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익숙한 것이 있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갑니다. 수진이 천천히 물러섰어요. 이미 충분히 망신당했으니까요. 아니요, 가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발. 잠시만 이야기를 나눕시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의 눈빛에는 무언가 그녀를 붙잡는 힘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수수께끼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알겠습니다. 수진은 손에 들고 있던 요구르트 병을 내려놓았어요. 최 이사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준호도 그들을 따라 움직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수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과 노인의 모습을 보았어요. 전혀 닮지 않았지만 무언가 이상하게 연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회장실은 대한그룹의 권위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널찍한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벽면에는 그룹의 성장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한준호 회장은 넓은 책상 뒤에 앉아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앉으시죠, 이수진 씨. 수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로비에서 있었던 일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죠. 최 이사님 나가주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시고요. 최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유리창 너머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수진 씨, 제가 당신의 어머니를 안다고 해서 놀라셨죠? 사실 나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을 수진에게 내밀었죠.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진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여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그래요. 내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듣던 외도 후 떠난 아버지가 바로 대한그룹의 회장이라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말도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우리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게 당신이라고요? 대한그룹 회장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후회의 빛이 어렸어요. 맞아요. 내가 그 비겁한 남자예요. 25년 전 나는 당신 어머니와 당신을 버리고 떠났죠. 다른 여자 지금의 내 아내를 만나 재혼했고. 수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느꼈던 상처와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했던 좌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래서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우린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느라 병들었고 저는 대기업 취직 꿈도 포기했지만 우린 꿋꿋이 살아왔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2의 노인의 눈물은 그동안 쌓아온 업적과 명성을 한순간에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요. 다만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수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비웃음과 한 맺힌 아픔이 섞여 있었어요. 후회?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요? 어머니가 2개의 일을 하며 저를 키울 때, 저희가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제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새 공부할 때,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때 내가 어리석었죠. 욕심이 앞서서. 더 큰 부와 권력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어요.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저에게 뭘 원하시는데요? 갑자기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으신 건가요? 준호는 천천히 수진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에게 내가 가진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25년 동안 줄 수 없었던 것들을.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는 다시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 씨, 내가 지금 암투병 중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 말에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에 혼란이 스며들었어요. 게다가 더 이상 경영 일선에 서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후계자를 정해야 하는데 내 아들 한태석은.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이끌 능력이 부족해요. 무책임하고 방탕하죠. 그에게 대한그룹을 맡길 수 없어요. 수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데요? 준호는 진지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당신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당신의 학력과 경력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당신은 내 딸이에요. 내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죠.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이라니. 당신의 판단력과 결단력은 분명 나를 닮았어요. 그건 제가 노력했기 때문이지 당신을 닮아서가 아니에요. 수진이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맞아요. 그건 당신의 노력이에요. 하지만 그런 당신이, 그런 재능을 가진 당신이 요구르트나 팔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요. 수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낭비라고요? 이게 당신에겐 낭비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당신이 제 인생에 대해 뭐라 할 자격은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자격이 없죠.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내 후계자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대한그룹을 이어받아 주세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지는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대한그룹의 후계자라니? 요구르트 판매원에서 하루아침에 재벌그룹의 후계자로? 농담하시는 거죠? 이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요구르트 판매원이에요. 게다가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25년 전에 버린 딸을 이제 와서 후계자로 삼겠다니 말도 안 돼요. 준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당신이어야 해요.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능력과 의지는 대한그룹이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내 아들보다 당신이 훨씬 더 적합해요. 회장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방금 들은 말을 아직도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대한그룹의 후계자라니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죠.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니. 말도 안 됩니다. 수진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도 저를 모르잖아요. 2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후회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에요. 당신 어머니와 당신을 떠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 후회했죠. 후회했다면서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2개의 일을 하며 병들어갈 때도, 제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때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어요. 사실은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 졸업할 때, 서울대 입학식 때 멀리서 항상 지켜봤죠. 수지는 놀라서 사진첩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준호가 멀리서 찍은 것이 분명했죠.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타나지 않고 그렇게만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어요. 당신 어머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 없었고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리고 재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그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수지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아니면 당신 아들이 무능해서.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힘이 없어 보였어요. 수진아, 너를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야. 그는 서랍에서 의료 파일을 꺼내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말기 암 진단서가 있었어요.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몇 개월 길어야 1년이라고 해. 그동안 대한그룹의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해야 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 태석이. 그 아이는 책임감이 없어. 방탕하고 이기적이지. 그에게 회사를 맡기면 수만 명의 직원들이 위험해질 거야. 수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가 지금 눈앞에 있고 게다가 자신에게 거대 기업의 후계자 자리를 제안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저를 찾아낸 거예요. 저를 이용해 당신 회사를 살리려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사실 오늘 내가 회사에 올 줄은 몰랐어. 그저 우연이었지. 하지만 내가 로비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가겠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제발 내 제안을 한번 생각해줬으면 해. 이건 단순히 내 욕심이 아니야. 대한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도 해. 수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도 사과하고 싶어. 지금이라도 만나볼 수 있을까? 수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죠, 당신처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그랬구나. 내가 너무 늦었구나.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회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았어요. 오늘 하루에 일어난 모든 일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대한그룹 회장의 딸이라니. 그것도 자신을 버린 그 남자의 딸이라니.
로비를 지나 회사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박상미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상미의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회장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죠? 수지는 상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바 아니에요. 상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시는데 그게 왜 제가 알바가 아닌가요? 혹시 회장님에게 뭐라도 속삭인 건 아니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수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를 잡상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말을 남기고 수지는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죠. 대한그룹의 후계자가 된다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오늘 하루에 일어난 모든 일이 꿈만 같았어요. 눈을 감자 한준호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 그토록 원망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 후계자가 되어달라니. 미치겠네.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미나였어요. 수지는 잠시 전화를 받을지 망설였지만 미나는 유일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였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됐어? 대한그룹 납품 계약은 성사됐어. 수지는 침묵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니, 계약은 무산됐어. 하지만 더 큰 일이 생겼어. 수지는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대한그룹 비서실장에게 모욕당한 일, 로비에서 난동을 부린 일, 그리고 한준호 회장이 자신의 친부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요. 미나는 전화기 너머로 놀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농담하는 거지? 대한그룹 회장이 내 아버지라고? 그것도 자기 후계자로 널 지목했다고? 이건 드라마잖아. 나도 믿기지 않아. 게다가 그 사람 안말기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미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25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며 회사를 물려준다니.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놀라서 통화를 끊고 문으로 향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었는데 문을 열자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비서실 최 이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최 이사는 봉투 하나를 건네고는 인사를 한 후 떠났어요. 수지는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그룹의 법적 서류들이 있었어요. 한준호 회장이 이수진을 자신의 친딸로 인정하는 증명서와 그녀를 후계자로 지명하는 법적 문서였습니다. 또한 수진 명의로 된 대한그룹 주식 증서도 있었어요. 액면가로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니. 하룻밤 사이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요구르트 회사에 출근하자 지점장이 그녀를 급히 불렀어요. 이수진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제 대한그룹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 회사와 전면적인 제휴를 맺자는 제안을 해왔어.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마 한준호 회장의 지시였겠죠.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런가요? 잘 됐네요. 지점장의 눈에 의심의 빛이 어렸습니다. 넌 뭔가 알고 있지? 대한그룹 본사에 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지는 대답을 피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배달 코스로 향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미 변해버렸죠. 정오쯤 수지는 한 카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 앞에 다가와 앉았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수진 씨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태석입니다. 아마 제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석. 한준호 회장의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동생이었죠.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당신을 후계자로 지명하셨더군요. 흥미롭네요. 25년 만에 나타난 딸이 하루아침에 후계자가 된다니.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제안을 고려 중일 뿐이죠. 태석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고려 중이라. 과연 그럴까요? 요구르트 판매원에서 재벌 그룹 후계자로. 누가 이런 제안을 거절하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 만족하고 있어요. 돈이나 권력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태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위선적인 척하는 거 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난 당신이 우리 가문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대한그룹을 이끈다고? 말도 안 되죠. 수지는 비로소 한태석이라는 인물의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적대감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난 아버지를 설득할 거예요. 당신 같은 여자에게 회사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냥 요구르트나 계속 파세요. 그는 이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수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의 앞에 놓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오후에 수진의 전화가 울렸어요. 한준호 회장이었습니다. 수진아, 생각해봤니? 내 제안에 대해.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한태석 씨를 만났어요. 그는 제가 대한그룹에 발을 들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더군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석이가 찾아갔구나. 미안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대한그룹을 이끌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요구르트 판매원일 뿐인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구나. 내일 회사로 와주겠니? 정식으로 너를 임원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전화를 끊은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대한그룹의 후계자가 되어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어제보다 더 깔끔한 차림으로 대한그룹 본사를 향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혼란보다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이 기회를 잡아보자는 생각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제 난동을 부렸던 여성이 다시 왔다는 듯한 수근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수지는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이수진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최 이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최 이사를 따라 80층으로 올라간 수지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회의실에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앙에 한준호 회장이, 그리고 한쪽에는 박상미 비서실장과 한태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왔구나. 모두에게 소개할게. 이분은 이수진 씨, 내 딸이자 앞으로 대한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야. 회의실에 놀라움의 파도가 일었습니다. 임원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한태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박상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중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5년 전 내가 큰 실수를 했었지. 가족을 버리고 떠났어. 그런데 이제 내 딸이 돌아왔어. 이수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지금은 비록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녀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하지만 회장님, 태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입니다. 이 사람은 어제까지 요구르트 판매원이었잖아요. 게다가 로비에서 난동까지 부렸고요. 태석아,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지난 10년간 회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렴. 내 생활은 끊임없는 파티와 도박, 여자 문제였어. 회사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 반면 수진이는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태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노력했습니다. 그냥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충분한 기회를 줬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넌 그 기회를 낭비했어. 이제는 수진이의 차례야. 수진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께는 놀라움일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저는 대기업 경영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영학을 공부했고 비록 작은 규모지만 실전에서 경험을 쌓아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수진의 진솔한 말에 일부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태석과 상미의 눈빛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준호, 수진, 태석, 그리고 상미뿐이었어요. 태석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그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알아, 태석아. 그녀는 내 딸이야. 내 이복 누나고. 태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저도 한번 기회를 달라고요. 저와 그녀 누가 더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는지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너희 둘에게 각각 프로젝트를 맡기마. 3개월 후 그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이 말에 태석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수진을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어요.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겠습니다, 누나. 태석과 상미가 나간 후 수진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저보다 한태석 씨가 회사 사정을 더 잘 알 텐데.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 내가 너를 선택한 건 이유가 있어. 넌 내 어머니처럼 강인해. 태석은 항상 쉬운 길만 찾았지. 하지만 넌 다르잖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요청했어요. 저를 요구르트 회사로 돌려보내주세요. 뭐라고? 왜?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제가 진정으로 이 자리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싶어요. 요구르트 판매원으로서 쌓아온 경험과 관계들이 제게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준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알았다. 내 뜻대로 하렴. 수지는 다시 요구르트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단순한 판매원이 아닌 대한그룹의 특별 프로젝트 담당자로서였어요. 수지는 자신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대한그룹 로고가 박힌 명함을? 미나가 놀라서 물었어요. 수지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응, 긴 얘기야. 하지만 이제 나는 두 회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됐어. 수지는 요구르트 배달을 다니며 쌓아온 인맥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그룹의 자원을 활용해 소규모 유통업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그녀의 프로젝트는 빠르게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태석은 화려한 마케팅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어요. 그는 점점 초조해졌고 결국 수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중요한 계약서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녀가 제안한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정황은 수진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건 분명 함정이야. 수진은 미나에게 말했어요. 한태석이 날 공경에 빠뜨리려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미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를 찾을 거야. 그리고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수진은 자신이 배달을 다니며 만났던 IT 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대한그룹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그곳에서 태석이 상미와 공모의 정보를 유출시킨 증거를 발견했어요. 3달 후 대한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의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어요. 태석이 먼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지만 수진이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태석과 상미의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증거입니다. 한태석 이사와 박상미 비서실장이 공모에 제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회사 기밀을 유출했어요. 이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태석과 상미는 창백해진 얼굴로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준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수진의 문제 해결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수진이가 보여준 능력과 정직함은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 이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수진 씨를 후계자로 지지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태석과 상미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을까요? 햇살이 비치는 오전, 대한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한준호 회장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임원들이 모여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수진은 차분하게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그녀는 대한그룹과 요구르트 회사를 오가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왔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임원들도 이제는 그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준호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얼굴은 병색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대한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회사를 이끌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수진에게 머물렀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제 딸 이수진을 대한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지명합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임원들이 이미 예상했던 결정이었지만 공식 발표되는 순간은 여전히 감동적이었어요.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진은 준호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청중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요구르트 판매원에서 대한그룹의 후계자가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회상에 잠겼어요. 불과 몇 개월 전 그녀는 대한그룹 로비에서 모욕을 당하고 분노에 찬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대한그룹의 차기 회장이 되어 있었죠.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대한그룹을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정받는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진의 연설이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녀의 진정성과 결연한 의지가 모두에게 전해진 듯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준호는 수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곳에는 최 이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준호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내가 앞으로 대한그룹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거라 믿는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최 이사를 내보좌역으로 임명했어. 그는 대한그룹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최 이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수진 회장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수지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이 세계가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태석이와 상미의 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두 사람은 자신을 음해하고 회사에 해를 끼쳤지만 그들 역시 이 회사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싶어요. 태석 씨는 해외 지사로 보내 실무를 배우게 하고 박상미 씨는 그녀의 능력을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전보시키는 게 어떨까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놀랍구나. 나라면 그들을 즉시 해고했을 텐데. 내 결정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용서와 기회.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지도 모르지. 이후 몇 주 동안 수지는 대한그룹의 모든 부서와 계열사를 방문하며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최고 경영진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어요. 요구르트 판매원 시절 고객 한 명 한 명과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이제는 회사 직원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죠. 이수진 회장님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이전에는 회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우리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6개월 후 대한그룹은 수진의 지휘 아래 눈에 띄는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구르트 회사와의 제휴를 시작으로 다양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개발했어요. 또한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 개선에도 많은 투자를 했죠. 한편 한준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병원에 입원한 준호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이었어요. 준호의 창백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이제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움과 원망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수진아. 내가 평생 바라왔던 말이야. 내 어머니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를 용서했을 거예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미움을 버리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2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한준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그룹은 창업주의 별세를 애도했고 수지는 공식적으로 회장직을 승계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중에는 태석과 상미도 있었습니다. 누나. 태석이 수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말 슬퍼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는 함께 회사를 이끌어갔으면 해요. 태석 씨. 장례식이 끝난 후 수지는 옛 직장인 요구르트 회사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미나와 다른 직원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미나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수진이야. 변한 게 없어. 정말 대단해. 지점장이 감탄했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대한그룹 회장이 되다니. 내가 자랑스럽다 수진아. 수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고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성실함과 정직함.
이런 가치들이 대기업을 경영하는데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아버지와도 화해했어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어요. 그 길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걸어갈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위치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요구르트 판매원에서 대한그룹 회장으로.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그 위치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을.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어머니와 자신에게 한 약속이니까요. 수진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요구르트 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겸손과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가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수지는 그 병을 바라보며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요구르트 판매원에서 대한그룹 회장까지. 그래,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었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